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휴일 YTN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열고 내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기로 했습니다. 두 나라는 또 바이오와 에너지 등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약정도 맺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타르만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식 환영식으로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타르만 대통령과의 면담에 이어 지난 5월 취임한 로렌스 웡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가 지난 반세기 동안 함께 뛰어온 동반자이자 미래 핵심 파트너라며 양국의 협력을 더 발전시켜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함께 뛰어온 동반자이자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갈 핵심 파트너입니다. 이에 두 정상은 내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뜻을 모으고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금융과 물류, 교통의 허브인 싱가포르와 교역, 투자를 넘어 AI와 디지털, 첨단 산업 등 미래 분야로 협력 기반을 확장하기로 한 겁니다. Our agencies are also discussing ways to expand cooperation in areas like defense, education, climate change, AI and cybersecurity, as well as the digital and green economy. 양국은 특히 러시아 우크라 전쟁 등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첨단 산업 분야의 전략물자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기존의 에너지나 광물을 포함해 바이오와 첨단 제조 분야까지 범위를 넓혀 공급망 위기 발생 시 긴급 연락망을 통해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공급망 교란 징후를 포착하면 상호 간 신속히 통보하며 공급망 교란 발생 시에는 5일 내 긴급 회의를 개최하여 두 정상은 이와 함께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과 무모한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분명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되도록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AI와 로봇을 통해 자율 제조 방식으로 자동차 생산이 이뤄지고 있는 현대차 글로벌 혁신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AI 확산으로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이 개선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이틀째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강연 프로그램 싱가포르 렉처에서 8.15 통일 독트린이 갖는 국제 연대의 의미를 해외 청중들을 대상으로 처음 설명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처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8.15 통일 독트린이 갖는 국제연대의 의미에 대해 해외 청중들을 대상으로 강연합니다.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부사나 동남아 연구소가 주최하는 강연 시리즈인 싱가포르 렉처에 연사로 나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한반도 통일 비전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어 동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싱가포르 방문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순방국인 라오스로 출발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 WGBI의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세계적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 익스체인지 FTSE 러셀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정례 시장 분류를 통해 한국을 2025년 11월부터 WGBI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9월 관찰 대상국 지위에 오른 뒤 네 번째 도전 만에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하게 됐습니다. FTSE 러셀은 시장 규모, 국가 신용 등급, 시장 접근성 수준을 고려해 통상 3월과 9월 세계 국채지수 편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결정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시장 접근성 수준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FTSE 러셀은 이번 검토 결과 한국의 시장 접근성 수준이 1단계에서 2단계로 재분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출이 11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경상수지가 4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출이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 IT 품목에 너무 편중돼 있어 흑자 폭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류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에 경상수지는 6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상수지가 지난 5월부터 시작해 4개월째 흑자를 달성했지만 6월에 126억 달러 정점을 찍은 후
7월과 8월엔 계속해서 흑자 폭이 축소됐습니다. 수출이 11개월 연속 증가하며 경상수지 흑자를 떠받쳤지만 품목별로 보면 명암은 엇갈립니다. 반도체와 휴대전화 수출 증가로 전기 전자제품 수출액은 증가했지만 승용차와 화공품 등 IT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 수출액은 감소했습니다. IT 품목의 이제 견조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그 BIT 품목의 좀 증가세가 좀 다소 둔화된 그러한 이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7월에 급감했던 선박 수출은 다행히 8월 들어 큰 폭의 증가로 돌아섰지만 승용차는 7월과 8월 2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화공품과 기계류, 철강 제품도 수요 감소와 경쟁 심화에 따른 단가 하락 등의 원인으로 수출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가격 경쟁 심화로 이것도 수출 단가가 많이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기계류 정밀기계 같은 경우도 이제 글로벌 건설 업황이 좀 둔화되면서 8월에 수출이 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IT를 제외한 품목 대부분의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수입이 2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폭은 2달째 줄었습니다. 한은은 하반기 들어 설비 투자 증가와 소비 회복에 따라 수입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모레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물가가 1%대로 안정되고 집값 오름폭은 주춤하면서 금리 인하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미국이 0.5%포인트나 금리를 내리면서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대로 3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목표치인 2%를 밑돌면서 금리 인하 명분이 더 커진 겁니다. 물가 수준만 봤을 때는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되었다. 부동산 가격과 그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에 지금 위험 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렇게 마지막 변수로 꼽아온 가계부채와 집값도 일단 진정세입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오름폭은 5조 원대에 그쳤습니다. 역대 최대였던 8월보다 4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열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계속 줄면서 집값 급등세도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데 무게가 실리는 이유입니다. 물가보다는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움직임이 한국은행 금리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10월 금리 인하 개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계비 증가세가 추세적으로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꺼지는 것을 확인하기는 아직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어렵지 않을까. 금리를 연이어 내릴 정도로 경기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만큼 올해 인하는 0.25%포인트로 이번 한 번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웅입니다. 대출 규제로 아파트 매매가 오름세가 주춤해지고 있는 반면 월세로 수요가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월세 지수는 KB부동산 통계 기준 역대 최고치를 찍었는데 대출 규제가 계속되면 월세값은 더 가파르게 오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김기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들어 숨가쁘게 오른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에 시선이 몰린 사이 월세가는 더 가파르게 뛰었습니다. KB부동산 통계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1월 대비 9월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1.99% 오르는 사이 월세가는 4.43%가 뛰었습니다. 지난달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월세가 지수는 KB부동산 통계가 시작된 2015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초고가 월세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에 2천만 원 이상 월세 13건이 신고됐습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과 빌라 등 B아파트의 월세도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세가는 매매나 전세가와 달리 좀처럼 하락이 어려운데 본격적인 대출 규제로 월세를 찾는 수요가 눈에 띄게 늘고 가격도 더 오르는 모습입니다. 월세 찾는 분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매물이 빠지는 거잖아요. 월세 매물이.
그러면서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체감적으로. 이미 많이 오른 매매가에 대출 규제로 목돈 마련이 어려워진 점, 그리고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전월세 전환율이 금리보다 높은 것도 월세 상승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월세가 상승은 결국 대체 수요인 전세가의 더 가파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 1, 2년을 보시면 월세가 급등하면서 결국은 전세값을 밀어 올렸고, 전세값이 또 급등하면서 그게 또 월세로 이전되는 이런 속도들이 좀 빨라지는 형태들이 됐기 때문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밀어 올리는 효과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대출 억제로 매매가 상승세는 주춤해졌지만 월세가 상승이라는 풍선 효과는 전세가를 또 밀어 올리고 결국 매매가 상승의 압력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미 대선 상황 보겠습니다.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면서 수세에 몰린 해리스 부통령은 지지층인 집토끼 결집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당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진단 장비를 비밀리에 보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이 다시 고개를 들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Almost 1 in 4 Gen Z and millennials say they don't want to have kids because it's too damn expensive. So part of my plan is to work with home builders in the private sector to build, by the end of my first term, 3 million more housing units. 조회수 500만에 육박하는 해리스 부통령의 틱톡 영상입니다. 여성 구독자들의 압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팟캐스트인데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라디오, TV까지 미디어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성과 유색인종 등 단단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다시 2016년 대선 개입 의혹이 일었던 러시아가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특종 기자이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해온 밥 우드워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코로나19 테스트기를 비밀리에 보냈다고 폭로했습니다. 곧 나올 새 책에서 주장한 내용인데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게 테스트기를 보낸 사실을 비밀로 하라고 충고했고 이후에도 두 사람이 친분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야후 뉴스 여론조사에 이어 뉴욕타임스가 지난 6일까지 조사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은 49%, 트럼프 전 대통령은 46%의 지지를 받아 접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포인트 차이에 불과합니다. AP통신은 여론조사 결과 흑인 유권자 10명 가운데 7명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보도하면서도 아직 많은 유권자에게 확신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despite the significant gap in how black voters view Harris and Trump, many are still less certain that Harris is going to be able to set the country on a better path. 시간이 지날수록 여론조사 격차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미시건에서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표심에 호소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을 연이어 강타할 허리케인 상륙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2주 전 미국 남동부를 휩쓴 허리케인 대응을 놓고 트럼프와 해리스 간 공방전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독일과 앙골라 순방을 이틀 앞두고 일정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플로리다 상륙을 코앞에 둔 허리케인을 두고 해외로 나가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허리케인 밀턴이 100년 만에 최악의 폭풍이 될 것 같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This could be the worst storm hit Florida in over a century. And God willing it won't be, but that's what it's looking like right now. 플로리다 기상예보관도 지금껏 보지 못한 수준의 초강력 허리케인이라며 앞으로 닥칠 피해 걱정에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It has dropped 50 millibars in 10 hours. I apologize. This is just horrific. 트럼프 전 대통령은 2주 전 휩쓸고 간 허리케인 대응이 최악이었다며 바이든과 해리스의 무능을 비판하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This is the worst response to a storm or a catastrophe or a hurricane
that we've ever seen, ever. Probably worse than Katrina.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가 공화당 거주 지역에 대한 재난 지원을 보류하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퍼뜨렸습니다. 해리스는 트럼프가 국민 고통을 이용해 정치 노름을 하고 있다며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야말로 재임 시절 민주당 지역에 구호금을 보내지 않으려 했다는 전직 백악관 참모의 증언을 광고로 내보내며 역공을 폈습니다. One time, after a wildfire in California, he wouldn't send relief because it was a Democratic state. So we went as far as looking up how many votes he got in those impacted areas to show him these are people who voted for you. 플로리다 상륙을 앞둔 허리케인 밀턴의 피해 규모에 따라 이번 대선 표심에 영향을 미칠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차기 수장으로 거론되던 하심 사피에딘이 사망했다고 이스라엘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헤즈볼라 측은 이스라엘과의 휴전 의사를 처음으로 언급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8일 저녁,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영어로 직접 발표한 성명에서 그동안 생사가 불투명했던 헤즈볼라의 차기 수장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We've degraded Hezbollah's capabilities. We took out thousands of terrorists, including Nasrallah himself, and Nasrallah's replacement, and the replacement of his replacement. 앞서 북부 사령부를 방문한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도 하마스는 해체됐고 헤즈볼라는 지도자가 없는 조직이 됐다며 이란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והעשן הזה הולך ומתפזר. ייקח עוד יום, עוד שבוע, עוד שבועיים, וכשהעשן והערפל יתפוגגו, באיראן יבינו שהם איבדו את הנכס הכי. 나스랄라의 후계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들은 차기 수장으로 거론됐던 하심 사피에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27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 다이에 지역을 표적 공습해 헤즈볼라를 이끌어온 하산 나스랄라를 암살했습니다. 이어 나스랄라 사촌인 사피에딘이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됐지만 지난 3일 추가 공습으로 생사가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헤즈볼라 측은 전쟁으로 새 수장 선출이 어렵다면서 사피에딘 생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건 없이 먼저 휴전한 뒤 세부 사항을 논의하자며 이스라엘과 협상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موضوع وقف إطلاق النار وتستطيع الدبلوماسية أن تصل إليه كل التفاصيل الأخرى تناقش وتتخذ فيها القرارات بالتعاون. 제한적 지상전 일주일을 넘긴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서부에 한개 사단을 추가 배치하며 공세 수위를 오히려 높이고 있습니다. 메르카바 전차 등을 앞세워 10여 개 마을에 진입했고 헤즈볼라가 숨겨둔 무기와 땅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헤즈볼라도 하루에만 로켓 100여 개를 동원해 치열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당분간 휴전보다 확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오는 12일 주요 서방 국가 정상들이 독일에 모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논의합니다. 러시아는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하는 즉시 보복하겠다고 다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유도폭탄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건물 일부가 불타고 유리창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후 러시아군이 유도폭탄을 투하하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Слышу, шелест летит. Я хватаю ребенка и бегу ближе туда. Там выемка у нас есть за домом. И только села вот так вот спрятала, и он как шарахнет, и стекла все посыпал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최전방 도시 토레츠크 외곽에도 진입했습니다. 토레츠크가 함락되면 러시아군은 동부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병참로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핵심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가 가장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추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What we need to do is to focus on what NATO can do. What NATO can do is help to strengthen Ukraine's hand by providing enough military support. 이와 관련해 오는 12일 독일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서방 국가 정상들이 모여 군사적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추가 지원 가운데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 여부가 관심인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하는 즉시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알렉산드르 그루시코 외무차관도 러시아와 나토가 직접 충돌할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나토 사이에 소위 핫라인 등 대화 채널은 긴장 완화보다는 비상사태를 위한 것이라고 밝혀 평화적 해결은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오늘 국회 중의원을 해산하고 오는 27일 조기 총선거를 실시합니다. 중의원 해산 뒤 오는 15일 선거 공고가 이뤄지고 27일 총선 투개표 일정이 진행됩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30일 자민당 총재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새 정권은 가능한 일찍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시바 총리의 중의원 해산 결정은 역대 총리 가운데 취임 후 최단 기간으로 새 정권 출범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의석수로 연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회 국정감사 둘째 날 여야는 각각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여야의 언쟁으로 한때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 등을 상대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권을 남용해 이재명 대표 수사를 방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도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고리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공천 개입,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일제히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관련 사건 수사 검사들 그리고 또 민주당 관련 사건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지금 대거 탄핵 소추를 했습니다. 권력자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어떤 보복의 시그널이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짐을 덜지 않으면 이제 법무부와 검찰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사건들이 다 김건희 여사와 연결이 돼 있어요. 복지위 국감에선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을 두고 설전이 격화하며 한때 고성도 오갔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가 과도한 특혜를 받았다며 관련 지침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초등학생도 특혜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사항입니다. 저도 의사입니다. 의사가 한절을 대할 때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아니요, 제가 보건복지... 교육부 국감에선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재작년 국민대회 김 여사 논문 조사 결과가 부실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취지에 맞지 않는 과거 논문 이야기로 국감을 정쟁에 빠뜨리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신이에요? 종교입니까? 어떻게 김건희 관련 건만 나오면 죄다 무혐의, 무죄 이렇게 되냔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 검찰입니까? 김건희교 교도입니까? 이 밖에 정무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을 고소하겠다는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과거 발언으로 여야가 언쟁을 벌이며 국감이 한때 파행했고 국방위원회에서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야당 의원에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비속어를 사용해 응수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X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감 둘째 날에도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 관련 사안들로 여야가 충돌을 이어가면서 정책 현안은 도통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정감사 초반부터 여야가 각각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치열한 공세를 펼치면서 민생 이슈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조금이라도 더 주목도를 끌어올리려는 이목 끌기 경쟁도 어김없이 등장했는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감 이모저모 박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파른 대치 전선에 대한 우려를 안고 막을 올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예상대로 여야는 곳곳에서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날선 의혹 제기와 공세의 반복 속 여느 때보다 설 자리가 줄어든 민생 현안 질의, 짧은 시간 최대한 이목을 끌기 위한 경쟁도 더 치열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선 배추, 벼, 한우 등 각종 농축산물이 줄줄이 출두해 시장을 방불케 했고 배추값이 폭등한다고 그래서 할인 지원을 했잖아요. 네. 근데도 더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2,000원씩이나. 예.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품질은 같은데 등급 판정 문제로 제값을 못 받는 영세업체를 대변하기 위한 즉흥 계란 등급 퀴즈까지 진행됐습니다. 어떤 게 1등급이고 어떤 게 일반 아닙니까? 대동소이하죠. 너무 시간 갑니다. 빨리 시간 없어요. 이게 높이도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똑똑합니다. 높이도 중요합니다. 과방위에선 의원이 직접 1분 만에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범죄 경각심을 강조하는 이색 시연도 잇따랐습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국정감사이니만큼 단시간에 직관적으로 문제를 보여주려는 고민도 깊어지는 건데 무리한 시도와 경쟁 과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국토부 국정감사에선 난데없이 장관 관용차를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렸다가 불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저한테 양해 받고 가신 거예요? 예, 차량 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있으면 매물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서 해봤습니다. 그게 전자부수 위조죄 아닙니까요? 자, 의원님들. 남의 차량도 제약 없이 올릴 수 있다는 허위 매물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한 취지였지만 설전으로 회의가 한 차례 정회됐고 여당은 불법 행위에 따른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느 때보다 치열한 정쟁 국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복되는 빈손 국감 비판을 피하려면 눈도장에 연연하는 걸 넘어 실효적인 정책 접근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대변인실 명의 알림을 내고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와 얼마 뒤 각각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와 정치인이 명 씨를 데리고 와 2번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당시 두 정치인을 각각 자택에서 만난 건 그들이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이며 명 씨가 대통령과 별도의 친분이 있어 자택에 오게 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경선 막바지쯤 명 씨가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윤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는 걸로 기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논란과 관련해 이런 구태 정치를 극복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의 출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SNS 글에서 정치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명모 씨와 관련한 일들로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재보궐선거가 있는 곡성과 민주당의 폭거에 맞서 시장이 단식 중인 세종에 다녀왔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시민을 만나면 늘 배운다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나란히 부산을 찾아 지원 유세를 합니다. 한 대표는 윤희련 금정구청장 후보 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뒤 부산대학교 앞으로 이동해 시민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최고위를 열었던 이 대표는 부산 지하철 구서역과 장전역 출구에서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국내 배달 플랫폼 1, 2위 배민과 쿠팡이츠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에 요구하는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오동건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수도권에서 3년째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는 30대 A씨. 최근 아르바이트를 뽑지 않고 홀로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배달 플랫폼의 요구 조건을 맞추기 힘들어 서비스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와우랑 배민클럽을 안 해가지고 매출이 50% 이상 최소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기도 하고 뭐 영업시간을 더 늘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방안으로 매출이 떨어진 거를 이제 보완하는 방식으로 지금. 치킨집을 운영하던 B씨도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 지난 6월 결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노출이 안 되게 해가지고 주문이 안 들어오길래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최소 금액을 맞춰주고 노출을 시켰더니 주문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들어오는 것만큼 또 나가는 돈이 너무 많더라고요. 버티다 못하고 그냥 폐업 신고를 하고. 입점 업체들은 최대 9.8%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 외에 계약 조건에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배민과 쿠팡이츠 측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면 더 쉽게 홍보는 되지만 두 업체가 다른 플랫폼을 넘어 매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음식의 가격까지 자사와 동일하게 맞출 것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영업시간이나 최소 주문 금액 사항까지 조건에 넣으면서 외식업계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를 그 비즈니스 파트너나 고객사를 생각하지 않고 저희를 이제 수족처로 불리는 하청으로 저희는 생각하는 걸로 되게 생각하고 느껴졌습니다. 지난 7월부터 정부가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논의에 들어가는 등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 없이 시간만 흐르면서 현장의 아우성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배달앱의 지나친 수수료율과 관련한 자영업자들의 원성이 높은 가운데 업계 1위 배달의 민족 대표가 배민 야권이 한국 법률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터얀 반대피트 우한 형제들 임시대표는 어제 국회 산업통상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습니다. 반대피트 대표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국회 지적에 이미 법적인 검토를 마쳤지만 지적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하기 전 의료계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단체는 소통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해도 무리가 없는지 사전에 대학과 교수, 의대생 등과 협의한 적이 있느냐는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해서 해당 방안이 나왔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의대협 측은 학생들의 휴학계 승인 필요성을 교육부에 전달하기 위해 소통한 사실이 있지만 의과대학 5년제 교육 방안을 따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선배 의사들을 향해 지금 대학병원에 남아있는 의사는 누구냐며 비판했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가 의사 아이디로 대리 처방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언급하며 환자가 숨졌는데도 자느라 들여다보지 않는 의사는 누구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 부재를 핑계로 진료를 거부하고 간호사에게 본인의 업무를 떠넘긴 의사는 누구냐고 꼬집었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 사고를 내기 전에도 과태료 미납으로 4차례 차량 압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정체 구간에서 차선을 바꾸려던 차량이 택시와 부딪힙니다. 지난 5일 새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 사고를 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혜 씨는 이 사고 이전에도 과태료 미납으로 4차례 차량이 압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 2010년부터 몰다 2022년 다혜 씨에게 넘겨줬던 소렌토 차량의 자동차 등록 원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다시 문 전 대통령 명의인 이 차량은 다혜 씨가 소유하는 동안 3차례 압류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서대문경찰서, 10월 제주 서부경찰서, 올해 1월 제주시가 각각 압류했는데 모두 과태료 미납이 이유였습니다. 이번에 음주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에 대해서도 압류 처분이 내려졌는데 다혜 씨가 앞서 소렌토 차량을 몰 때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다혜 씨가 음주운전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포함해 다혜 씨의 캐스퍼 차량과 문 전 대통령 명의의 소렌토 차량이 과태료 미납으로 모두 11차례 압류 조치됐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다혜 씨는 또 음주운전 적발 당시 7시간이나 골목에 차를 세워둔 사실이 CCTV를 통해 드러나면서 불법 주차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용산구청 측은 5분만 정차가 가능한 곳이라면서도 시민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지난 8월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부천 호텔 화재는 관계자들의 허술한 안전관리로 피해가 더 커졌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텔 직원이 임의로 화재 경보기를 끄고 에어컨 전선도 객실 방화문도 평소 부실하게 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긴급히 투숙객 구조를 위한 에어매트로 몸을 던져 탈출합니다. 지난 8월 경기도 부천에 있는 호텔에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40여일 만에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총체적인 인재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불이 난 직후 경보가 울렸지만 호텔 직원은 되려 경보기를 꺼 인명피해를 키웠습니다. 직원이 화재를 확인하고 다시 경보기를 켜기까지 걸린 시간은 2분 이상. 사망자 5명이 충분히 대피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807에서 에어매트를 뛰어내린 분들하고 802호 이 두 분들은 충분히 이 8층 골든타임 이전에 비상벨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으면 탈출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이고, 화재 원인은 평소 부실하게 관리됐던 에어컨의 노후 전선으로 지목됐습니다. 호텔 측은 오래된 전선을 교체하지 않았고 기존 전선과 연결하는 작업을 절연 테이프로만 허술하게 마감했습니다. 여기서 불꽃이 튀며 불이 난 겁니다. 자동 닫힘 장치가 없이 열려진 방문은 물론 생수병으로 고정돼 개방돼 있던 방화문을 통해 불길과 연기는 빠른 속도로 번졌습니다. 탈출을 하려 해도 절반이 넘는 객실에는 완강기가 없거나 상태 불량으로 이용할 수 없던 것도 여럿이었습니다. 경찰은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호텔 소유주와 운영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투숙객이 뛰어내리면서 에어매트가 뒤집혀 2명이 숨진 것에 대해선 명확한 설치 지침이 없었고 구조 상황도 열악했다며 소방 측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807호에서 투숙객들이 뛰어내려는 그 앞 전후 상황이 가장 불길이 셌을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고, 매트 피고 나서 얼마 있다가 바로 그냥 뛰어내리신단 말이죠. 그만큼 다급했던 겁니다. 다만 경찰은 소방 장비 운용에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향후 관계기관에 개선점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경기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사망자 유족들이 소방에는 책임이 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부천 화재 참사 유가족 모임은 어제 입장을 내고 국가와 지자체, 소방당국과 경찰이 재난 대응 과정에서 드러낸 부실함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희생자들은 화재를 확인하자마자 119에 신고한 뒤 기다렸고 극한의 공포 속에서 창문에 매달렸다가 에어매트를 보고 뛰어내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기차 화재의 가장 큰 위험성은 이른바 열폭주 현상입니다. 짧은 시간에 1000도 이상의 열이 나고 재발화도 쉬워 불을 끄기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울산 지역 한 소방서가 실제로 전기차의 화재를 일으키고 직접 진화하는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전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차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창문 밖으로 화염이 치솟습니다. 진압대원이 소방 호스로 물을 연신 뿌리고 차량 하부에 물을 분사할 수 있는 장비도 설치해 화재 진압에 나섰지만 역부족입니다. 산소 유입을 차단해 화재 진압을 돕는 질식 소화덮개가 설치된 후에야 화염이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화재 같았으면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량으로 충분히 소화가 다 됐을 텐데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재발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수량으로 이제 겨우. 최근 전국 각지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 실화재 시연회가 열린 건데 신규 도입된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 하부에 구멍을 내 배터리팩 내부에 물을 뿌려 냉각하는 EV 드릴 렌스와 초기 진압한 전기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킬 때 쓰는 이동식 컨테이너형 수조도 동원됐습니다. 불이 시작된 지 20여 분 만에 전기차는 초기 진압을 마치고 이동식 컨테이너형 수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규 장비 도입으로 기존의 전기차 화재 진압 방식보다 빠르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배터리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능해서 좀 장시간 소요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도입된 EV 드릴렌스 그리고 이동식 컨테이너형 수조를 통해서 빠르면 10분 혹은 그보다 조금 더 걸리더라도 한 15분 내지 30분 이내로. 지난 2020년부터 지난 6일까지 울산의 전기차 화재 사고는 총 101건, 매년 두 자릿수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내년 6대의 EV 드릴렌스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해마다 국경일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폭주족. 예전보다는 줄긴 했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한글날인 오늘 새벽 충남 천안에서 폭주족들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운전을 벌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캄한 새벽, 형형색색의 조명을 단 오토바이들이 요란한 경적을 울리며 교차로를 빙빙 돕니다. 오토바이 무리는 때를 지어 신호를 무시하는 건 물론 이리저리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충남 천안시 불당동 도심 한복판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인 폭주족 일당입니다. 자다가 그 소리 때문에 깼는데 너무 시끄럽게 굉음이 들려가지고 깼고요. 창문 보니까 오토바이 좀 여러 대가 돌아다니면서 음악 켜고 그리고 사거리에서 신호 위반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앞서 천안에서는 현충일과 광복절 등 국경절마다 폭주족들이 출몰했는데 오늘 한글날을 맞아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8.15 광복절 특별 단속에서 적발된 전국 난폭운전 789건 가운데 충남 천안과 아산에서만 150건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한글날 폭주족 일당의 이동 경로를 쫓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전북 순창의 한 공사장에서는 굴착기 전복 사고로 손목이 절단된 60대 남성이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9시간 30분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이 남성은 광주와 전주의 병원을 거쳐 결국 270km 떨어진 경기 수원의 아주대 병원으로 소방 헬기를 타고 이송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대전에서는 건널목을 건너던 20대 남성이 승용차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도로 CCTV 등을 토대로 남성이 적색 신호에서 건널목을 건너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오늘은 578도를 맞은 한글날인데요. 한류 등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글을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과거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늘었습니다. 네, 이런 수요에 따라서 외국에서 우리말을 가르치는 세종학당이 300곳까지 늘어나고 AI 한국어 선생님도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박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한국어 말하기 대회입니다. 세종학당에서 한글을 배운 직장인과 대학생 등이 참가했습니다. 최근 아랍의 문화 수도라고 불리는 샤르자 지역 국립대학에는 거점 세종학당까지 생겨 중동의 한국어 교육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Major is international relations. So firstly, I believe that learning Korean language will open doors and bring opportunity to work and start my passion in the Korean embassy firstly. 그러나 정부가 외국인의 한글 교육을 위해 만든 세종학당이 없는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한국어 교육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길이 아주 좁다고 들었는데 우리 한번 가볼까요? 저녁 시간 마카오에서도 직장인들의 한글 수업이 한창입니다. 사설 한국어 학원이 생겨나고 있지만 강사 교육이나 교재 등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홍콩 중무대학교에서 한 1년 반 정도 공부를 했었어요. 마카오에서는 이렇게
한국어 전문 학원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게 되었죠. 나중에는 한국에 다시 가서 어학 연수를 좀 했습니다. 그나마 세종학당이 있는 지역에서도 수강 대기자만 15,000명이 넘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27년까지 해외의 세종학당을 300곳으로 본역별 거점 세종학당도 10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물리적 거리나 문화적 장벽 때문에 한글을 배우기 힘든 외국인을 위해서는 AI 한국어 선생님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본격적으로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AI 선생님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R&D 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각 개인의 맞춤형 교육이 온라인을 통해서 컴퓨터라든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세종학당이 한글 교육을 넘어 한류 확산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다양한 문화 행사와 콘텐츠 확보에도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한글날인 오늘도 일교차가 큽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3.9도로 다소 쌀쌀하지만 낮에는 서울 24도, 대구가 23도로 일교차가 10도 안팎 크게 벌어지니까 겉옷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현재 곳곳에서 안개가 심합니다. 대구 군위의 가시거리가 20m로 한치 앞도 내다보기가 힘든데요. 차간 간격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비가, 또 밤에는 전남 서부에 비가 조금 오겠는데요. 양은 5에서 10mm, 제주도는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방은 오늘 가끔 구름만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10.8도, 대구가 13.7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 24도를 비롯해 대전과 전주 24도, 강릉은 20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YTN 뉴스 차트 3부 마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